경전 새해 인사 올립니다. 부단한 민생에서 국민들이 빠져나와서 누구라도 행복해지도록 저 또한 우리 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첫해 맹자의 한 구절 불령과 불행이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유수짐이 두려 불령과 불행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하는 말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건너뛰거나 지름길에 연연하지 말고 오히려 기본 원칙에 충실하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당으로서는 당의 문제, 국회로서는 국회의 문제, 정부로서는 정부의 문제를 모든 분야에서 기본부터 잘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의미에서 저는 이 말을 제 각오로 삼겠습니다. 선거구 획정 그리고 법안 처리 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구 무법 상태 5일째입니다. 지난 2일 열린 선거구 획정위도 결렬됐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직권으로 채택한 기준에 따른 선거구 획정이었습니다. 거기의 핵심은 늘어나는 수도권의 지역 3개를 농어촌에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안에 대해서도 방식 자체,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이라는 직권 회부라고 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도 좀 형평과 사례를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수도권에서 분구를 막고 세석이 생긴다면 최소한도 여야 유불리와 중립지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의 주는 세석도 그와 함께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선거구 획정이 새누리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들은 수도권에서 남양주, 강서, 김포와 같이 전통적으로 야당에게 유리한 지역만을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눌리는 지역도 전북을 빼고 다른 지역을 선택하는 등 도저히 이것은 말조차 할 수 없는 그냥 어거지 주장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국회의장의 집권 기준에 따른 선거구 획정도 새누리당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로지 안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제 김무성 대표는 난데없이 선거구 획정 전체와 쟁점법안 연계 처리 방안을 들고 나온 듯 했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선거구 획정을 이제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또 하나 국회의장을 협박해서 자기들의 방식의 직권상정을 통해서 선거구 획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에서 무너지는 의회주의가 이제 새누리당의 무법 주장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국회 룰의 합의 원칙, 룰의 합의의 역사를 이제 종막을 거두려고 하는 듯한 새누리당에게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전략은 이런 뜻도 됩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현역 의원이 많은 새누리당이 유리해집니다. 도전자들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까지 예비후보를 등록하지 않은 출마 예정자들은 실질적인 선거운동에 봉쇄되어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새누리당 현역 의원들의 밥그릇은 커져만 갑니다. 쟁점 부반 처리를 핑계로 새누리당의 선거구 무법 상태 버티기는 새누리당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꼼수해야 할 일면이라고 보입니다. 새누리당에게 역대 어느 국회에서 선거법과 쟁점 법률을 연기해서 처리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18세로 선거 연령을 인하하는 선거개혁 안과 쟁점 법률안을 함께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에게는 저희 당의 협상 과정에서 10가지의 협상안을 제안하면서 정도를 낮춰왔습니다. 마지막 이제 18세 선거 연령 인하라고 하는 선거제도 하나만, 그것도 마지막에는 이번 총선이 아니라 이 총선 이후에 새로 이루어지는 전국 선거에서만 적용하는 것도 양해한다고 마지막 협상을 냈습니다. 그것도 아직은 새누리당 답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하나의 안, 오로지 과반수 의석이 힘들어질 것 같은 제도는 무조건 안 된다. 그런 것으로 유일한 아니란 입장을 견지해오다가 언론에 보면 난데없이 김무성 대표가 쟁점 법안과 또 선거구 획정을 연기한다고 해서 약간의 논란 가슴을 추스리고 있습니다.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정치개혁장에 당의 유리한 점만 보실 것이 아닌 선거구 획정 정치개혁과 함께 이룰 수 있도록 국회를 마무리해야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이제 새로운 경제 관련된 말씀 좀 하겠습니다. 한일 안종범 경제수석은 신주 수단 출자 금지 등을 거론하면서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 민주화를 달성했다고 하는 비상식적 자화자찬을 늘어놓았습니다.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대국민 사기를 펼쳤던 박근혜 정부가 이제는 또 다른 이중의 대국민 사기를 나선 모양으로 보입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반칙과 특권에 의한 반민주적, 반시장적 경제구조를 바로 잡아서 성과와 이익을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롯데그룹 형제에는 신세계 차명 주식 적발, 부산의 무차별적 정리해고 등 재벌된 기업들의 편법적, 불법적 일탈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노동자와 민생경제를 희생시켜서 재벌들의 갑질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에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 연령층에서 빈곤율이 상승하고 사회적 분배구조는 악화이루어져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는 노동법 개혁, 쉬운 해고 제한 등 노동자들에게 제한과 같은 제도를 무슨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재벌들에게 노동자들의 생사 여탈권마저 줘야겠다는 박근혜 정부가 무슨 정치로 경제민주화를 입에 올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신년회에서 10년 뒤 무엇으로 먹고 살지 두렵다고 했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그런데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미명의 4대 계약은 10년은커녕 당장의 경제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작금의 경제위기 본질을 재벌들이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하지 못해서가
아니다는 것은 분명한 건 아닙니다. 반칙과 특권에 뿌리내린 낡은 경제 구조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경제 민주화를 통해 재벌 위주의 낡은 경제 구조를 탈피하고 사회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만이 10년 뒤 먹고 살 길을 마련하는 유일한 길임을 박 대통령께서 깨닫기 바랍니다. 다카시마 공양탑 폐쇄와 일본의 역사적 진실 지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일본 나카사키시에 소재한 다카시마 공양탑 가는 길이 폐쇄됐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TV에서 알려졌는데요. 그곳에 묻힌 유물은 다카시마 탄광에서 숨진 조선인 강제 징용자들의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 강제 징용의 아픔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인 1100이 급증하자마자 이를 폐쇄해버린 것입니다. 일본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하는 역사 지우기, 흔적 지우기의 만행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제 가시다 후미오 외무부 장관까지 기자회견을 해서 한국 정부가 위안부 동영상을 철거하고 유네스코 세계유록 유산에 위안부 관련 문건 등재 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유언비어라고 위축했던 발언의 진원지가 일본 외무부 장관이 확인된 순간입니다. 오늘 저희는 3시 반에 외무부 장관을 방문해서 해임 건의안 이전에 이런 문제에 관해서 따질 것입니다. 우리 당은 이번 합의에 부족되지 않고 일본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한 국내외적 비판을 계속해서 사무 합의, 이 합의가 결코 유명하지 않는 합의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목희 정책위 의장의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새 첫 원내대책인 만큼 경제정책과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만 우리 경제 상황은 지난해에 이어서 나아지기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빠진다는 그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심하고 내수 부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의 약화와 저물가 배송장으로 한국 경제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1,200조 원에 육박하고 금융권 연체자수는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가계부채 심화가 내수 부진으로 연결되면서 악순환이 계속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걱정의 가장 큰 요인은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입니다. 이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아닙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주도한 빚내서 집 사기 정책의 결과입니다. 서민들의 생활비에 가장 큰 부담되는 전세가는 14개월 연속 상승해서 지난 12월에는 전세가가 주택가격의 74%에 이르렀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 정부는 이렇다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무능을 넣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시간만 있으면 좋겠다, 김일성 대표는 야당 탓만 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민생경제를 살리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점을 깊이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국가경제 운영을 고용노동문제 해결을 통한 소득세 증강 등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청년들이 희망을 갖기는커녕 점점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헬조선 M4세대, 잉여세대도 모자라서 지금은 이생망을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는 것입니다. 취업 준비자뿐 아니라 임금 근로자도 이 말을 떠올린다고 하니 청년 고용과 노동의 문제는 참으로 심각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특히 지금과 같은 저성장 시대에 경찰, 소방 등 안전 분야, 사회복지, 보건, 의료 등 삶의 질 분야, 교육 분야, 신재생 에너지 등 지속 가능 분야의 공공부문에
좋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를 정부가 고소득층, 자산이 많은 층의 세금을 정세해서 만들어줘야 합니다. 청년 고용할당제를 민간계를 확대시키고 실노동시간을 단축시켜서 현재의 일자리를 청년들과 함께 나눠야 합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와 문제와 직결되는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시키고 정규직 고용의 희망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비정규직을 더 이상 늘리는 이런 정책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당은 이런 청년 일자리 대책과 비정규직 제도 개혁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만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리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계를 존속시키는 노동학법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제출해낸 기간제법 파기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다시 한번 우리 당의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협상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의 릴레이 협상 이후로 저는 여러 번 말해왔습니다. 언제 어떤 형태의 협상이든 수용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 협상 제의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정치 세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양보하고 제안을 해도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안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정치 집단으로서 최소한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갖고 우리가 국민이 지금 낸 법안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이런 우려들을 전부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기하는 우려의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온다면 크게 양보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타협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유리한 언론 지형을 이용해서 타협의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서만 대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중단하고 우리가 우려하는 문제를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오늘이라도 협상장에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자신들이 최고의 신문이라고 하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사건의 경과는 2014년 초에 모 비서관이 보좌관을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고발한 혐의는 정치자금법을 이 보좌관이 위반했다는 혐의입니다. 선관위가 고발에 따라 조사를 해서 보좌관, 운전기사, 인턴 직원 등을 조사해서 2014년 5월에 무혐의 처분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비서관이 제 선거운동을 돕다가 2012년 5월에 비서관으로 채용됐습니다. 그 직후에 이 비서관이 이 보좌관에게 자신은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없는 사람이 비서관이라는 직책을 받고 임금도 많이 받으므로 그런데 운전기사나 인턴 직원들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을 중으로 자신의 월급을 일부 내서 그분들을 도와주고 싶다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선관위 조사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관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5개월 동안 이 돈을 받아서 운전기사와 인턴 직원들에게 나눠줬답니다. 이 운전기사와 인턴 직원도 선관위 조사를 받고 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오래된 사건이 나왔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비서관이 직원들과 인하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적응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 1월에 사직을 했습니다. 아마 추측건데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이 그 보좌관의 탓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정확한 시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에
자신이 억울하다고 말을 많이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아마 그 비서관 또는 비서관 측의 진술을 주로 참고로 해서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요약하면 2012년 5월에 채용돼서 2013년 1월에 사직하고 2014년 초에 우리 방의 보좌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2014년 5월에 선관위가 무혐의 처분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기자가 저한테 지난주에 와서 이렇게 제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많이 지난 사건이고 제가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뉴스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물론 이 사실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기 좀 전에 이 비서관이 그런 사실을 주변에 많이 얘기해서 알려지고 있을 때 제가 그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 의원실에 있었던 일이고 이렇게 보좌관 제가 데리고 있는 보좌관과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점과 관련해서 이런 사실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석현 국회부의장의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선거구 협정이 안 되어서 국민과 언론이 연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허구한 날 비난을 듣고서는 일반 의원들을 심박해서라도 정치력을 발휘해서 입법 상태를 조속히 종식시켜주길 바랍니다. 정의와 중재안을 비판하기 전에 여야당 지도부는 합의안을 조속히 내야 합니다. 법치주의를 입에 달고 사는 새누리당이 경제법을 조건부로 내세우는데 국회가 입법 상태를 종식시키는데 조건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새누리당은 자신이 여당인지 야당인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답지 못한 태도를 버리고 국민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위안부 협상에 대한 일본 태도가 이중적이고 위선적입니다. 아베 총리는 사과할 때는 장관을 대신시키더니 최종적 불가역적 단어는 계속 자기 입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과하는 사람이 사과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앞으로는 영원히 사과할 필요 없다는 말만 계속하고 있으니 이런 경없는 일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협상 관련 일부 일본 언론의 보도는 정부 차원의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손해상 철거가 10억엔 출연의 전제라고 하고 또 한국이 위안부 역사자료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중단키로 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보도는 진위 여부에 따라서 합의가 파기될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번 합의는 국민을 속인 미략으로 당연히 무효이고 당장 파기해야 합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정부는 해명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강력하게 정정보도를 요청해야 될 내용입니다. 일본 정부도 적극적으로 이 내용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것이 의무이자 도리입니다. 우리 정부 위안부 할머니들만 설득하려 하지 말고 일본에 할 말이나 제대로 이 정부는 하기 바랍니다. 차관들을 위안부 할머니께 보낼 일이 아니라 일본에 보내서 일본 정부와 언론에 강력하게 해명과 정정 보도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재건 의원님의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매국적 위안부 문제 협상 관련해서 본회의 현안 질문과 상임위 개최를 새누리당에 거듭 촉구합니다. 이번 우리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는 참으로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협상이었습니다. 한심스럽고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당은 외교부의 이 잘못된 위안부 협상의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12월 29일 이후 본회의 현안 질문과 외통위 여가위원 관련 상임위 개최를 새누리당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본회의 현안 질문도 관계 상임위 개최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매국적인 위안부 합의에 대해 그런 일 하나만으로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를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행태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외교부와 새누리당은 거짓으로 사실 은폐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란 일본 정부가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 강제적으로 정령기의 여성을 성노예로 만든 반인륜적인 전쟁 범죄를 말합니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1996년 만장일치로 채택한 특별보고서, 소위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입니다. 의 기술 내용입니다. 따라서 위안부 문제 해결의 본질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전과 사죄입니다. 일본이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정부는 일본이 사과했다고 말하고 거듭 지적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사과했다는 것입니까? 아베 정부는 시종일관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인해왔습니다. 전시에 흔히 있는 그리고 일본군 부대에서도 있었던 인신매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권 유린에 유감을 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상금이 아니라 10억엔의 위로금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바로 이러한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실현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위안부 문제 합의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들이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해달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에 의한 강제 동원 문제를 그냥 본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위안부 문제 역사 왜곡을 그냥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이죠. 이 정부는 연일 일본이 이번 합의에 따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배상금도 아닌 위로금 10억엔 빠른 시일 내에 재단 설립할 테니 일본은 성실히 돈 잘 내라는 게 이제 남은 과제입니까? 외교부는 이번 협상을 놓치면 영구미래가 될 것이라 판단해 협상을 타결했다고 합니다. 1968년 유엔은 총회 결의 제2391호를 통해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의지입니다. 무엇이 영국이지란 말입니다. 새누리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위안부 문제를 박근혜 정부가 해결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또 하나의 역사 왜곡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성명 합의를 통해 일본 정부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라는 문구를 처음으로 한일 간 공동선언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노무현 정부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 군 등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후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 2011년 8월 30일입니다. 헌법재판소 판결과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2012년 5월 24일입니다. 이러한 판결로 이어져 왔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는 달리 일본의 위안부 역사 왜곡을 결코 용납치 않았으며 1호금 운운으로 위안부 문제를 팔아넘기지 않았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새누리당은 이번의 매국적 위안부 협상과 관련된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히고 바로잡기 위한 본회의 현안 질문과 관련 상임위원회 개최에 즉각 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백훈기 의원의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네, 군의 정예부대인 해병대에서 간부들 사이 가혹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해병대 사령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서북도서 제폭탄을 책임진 백령도 해병육여단에서는 선임하사 2명이 후임하사 1명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등을 수차례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사건이 발생한 당일 1차 휴식 때 중대장이 건배대회를 하는 도중 불합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구타했는데요. 이번 사건은 그동안 수없이 발생한 병영 구타 사고들의 양상과 달리 간부들 간에 벌어진 일이라 더욱 충격을 선고했습니다. 부사는 군대를 지탱하는 허리와 같은 존재로 장교들보다 병사들과 더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항상 모범이 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특히 하사급 간부는 가장 적은 전투 조직인 군대를 지휘하는 군대장으로서 그 어떤 간부보다도 병사들과 돈독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행동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부사 사고는 절대로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급 간부를 대상으로 철저한 구타 및 가혹행위 방지 교육을 실시해 이러한 사건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구타 및 가혹행위는 잡초와 같아서 아무리 뽑아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적으로부터 자신의 곁을 지켜줄 사람은 오직 전우밖에 없습니다. 전우를 소중히 하는 대한민국의 군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관석 의원의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경기도가 광역단체상 첫 준예산 체제까지 돌입하고 인천광역시 어린이집도 누리예산 집행을 고범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이 10년부터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기도를 포함해서 전국 7개 광역지자체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일부만 확보되어 당장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만 3세부터 5세 약 40여 명의 아동들이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학부모들은 한 달에 최소 50에서 60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하며 보육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의 경우 어린이집 입학 포기까지 고려를 해야 될 판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즉각 국고로 편성하라는 야당과 시도교육청, 지자체, 학부모의 외침을 시종일관 무시한 불통천한 박근혜 정권이 아이들과 학부모, 보육교사를 또한 사회 전체를 대혼란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교육감들은 대통령 면담을 계속 요구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여전히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재정적 제재 조치를 통해 반드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여전히 대화가 아닌 일방적 협박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언론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다수인 52%가 누리과정 지원은 국가의 몫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당장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 보육대란 사태까지 왔으면 정부와 대통령이 즉각 누리과정 지원을 약속한 당사자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 통과를 촉구하면서 본인을 위한 정치를 내려놓고 결제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되묻고 촉구합니다. 당장 누리과정 예산을 국비로 편성하여 대통령이 누리과정 공약 당사자로서의 진정한 결자해지의 모습을 즉각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 뒤로 다가왔습니다. 이준식 후보자는 그동안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부동산 투기 의혹, 자녀 국정 문제 등의 논란으로 문제의 중심에 우뚝 섰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4년 동안 무비 투자의 방식으로 전문적 수준의 수법의 투기를 한 것으로 의혹받고 있으며 13년 동안 실거래가 40억에 되는 부동산 자산을 비롯하여 현금 4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은 엄두도 못 내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까지 꼬박꼬박 챙기는 학자금 대출, 재테크의 전문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황모 교수는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지난 2004년부터 9년까지 총 14회에 걸쳐 7,397만 원의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심지어 이 후보자의 자녀는 미국 국적을 취득한 2007년 4월 이후에도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에 무이자 국가 학자금 대여 제도를 활용해서 2007년 9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총 5회에 걸쳐 2,739만 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에 허덕이며 7%의 고금리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시기에 자녀가 국적을 포기한 이후에도 국민세금으로 무이자 학자금 대출 혜택까지 고려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준식 후보자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재테크를 해왔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학자금 재테크에 능하며 자녀가 학군 국적을 포기한 이후에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총괄하는 사회통합을 이끌어가는 사회부총리로서 이준식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 이틀 전에 바라본 바로는 완벽하게 부적절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각 해명하고 자진 사퇴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